여러분, 혹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혹은 평생을 바쳐 길러낸 자식에게 은근한 무시를 당하거나 차가운 외면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애틋한 사이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위한 시간은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세상의 전부였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으며 자식의 아픔이 내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무심히 흘러 어느덧 우리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허리는 굽어지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게 무거워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때로 너무나도 차갑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없는 날들이 길어지고 오랜만에 마주 앉아 건넨 걱정 어린 한마디에 알아서 하겠다며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올 때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듯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섭섭함과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섭섭해하고 화를 내며 지난날의 희생을 들먹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남은 인생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관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갑고 서글픈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겁고도 아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무려 18회라는 길고도 참혹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대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식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도 있었지만 결코 자식에게 기대거나 애원하지 않는 엄격하고도 기품 있는 아버지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식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감정의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원망의 말을 거두고 침묵하며 위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며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집에 온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종일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며 오직 자식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고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며느리 역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깨작거렸고 어머니가 건강은 좀 어떠냐고 묻는 말에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피곤하다며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식은 반찬들을 치우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가 어떻게 날카로운 상처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풍경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그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철칙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다른 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두 딸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번듯하게 시켰습니다.
은퇴 후 그에게 남은 낙이라고는 주말마다 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말만 기다리며 집안을 청소하고 장난감을 사두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삶은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이번 주말에는 시댁 행사가 있어 못 간다고 연락을 해왔고, 작은딸 역시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으로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은 순간 김민준 씨는 견딜 수 없는 우울감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말 하루 시간을 못 내느냐. 그는 속으로 수백 번 원망을 삼켰고 결국 참지 못하고 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 왜 그렇게 우리한테만 집착해? 이 차가운 문장 앞에서 김민준 씨는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민준 씨가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자식들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주권을 자식에게 온전히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에 대한 냉철하고도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그 그리움에 자신을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홀로 책을 읽고 차를 다리며 나의 하루를 살아간다.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내거라.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가장 깊은 인연이나 결국 각자의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하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이 말씀 속에는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서야 한다는 강력한 자립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 청춘을 바쳐 길렀으니 당연히 자식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자식은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감정의 독립을 이룬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거두고 나의 기쁨과 슬픔의 스위치를 더 이상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자신의 삶에 치여 부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례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문제이며 자식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감당해야 할 그들 인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무심함에 상처받아 알아누울 때 자식들은 우리의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서운함 가득한 눈빛과 원망 섞인 목소리는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넘어선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 그들을 더 멀리 도망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방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감정에 치우쳐 아들들을 맹목적으로 원망하거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아들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스스로의 학문을 더욱 깊이 갈고 닦으며 아들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흔들릴 것은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니 너희도 각자의 도리를 다하라.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의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의 독립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자식에게서 거두어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자식이 전화를 할까? 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를 고민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반찬을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시장에 가는 대신 오늘은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입맛에 맞는 따뜻한 밥상을 정성껏 차려보십시오. 자식이 주말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그 시간을 나만의 귀한 휴식 시간으로 삼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공원을 산책하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오랜 친구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식이 무심한 말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의 쓰레기를 그대로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때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 같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후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원망의 말을 거두고 침묵하며 위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참기 힘든 유혹 중 하나는 바로 내 안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말이라는 무기로 쏟아내고 싶은 충동입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70대의 박정호 씨는 아들과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다.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의 말은 모두 뼈와 살이 되는 인생의 지혜였고 오직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던 아들에게 아버지의 충고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호 씨가 또다시 아들의 사업 방식을 지적하자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사업에 대해 뭘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태준 게 뭐 있다고 이러세요. 순간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박정호 씨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친척들 앞에서 자식에게 당한 모욕감에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널 대학까지 보냈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해? 아버지의 분노 어린 외침에도 아들은 치지 않고 맞받아쳤고 명절 모임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부자지간은 수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쏟아내는 원망과 분노의 말은 자식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 자신의 남은 존엄성마저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말의 무게와 위력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관직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항상 신중하게 입을 열었고 감정에 휩쓸려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품위가 떨어지고 원망이 깊으면 마음이 천해진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무례하게 굴지라도 결코 핏대를 세우며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참된 위험은 시끄러운 변명이나 호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는 우리 부모들에게 천금보다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그 자리에서 당장 혼을 내고 나의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여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를 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이러한 말들은 부모의 상처받은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자식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의 무게만으로도 벅차고 힘겨워합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원망 섞인 말은 그저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일 뿐 그 말 속에 담긴 부모의 진심과 사랑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섭섭함을 호소할수록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존경심 대신 지긋지긋하다는 반발심과 무시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자식에게 존경을 구걸하는 부모는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무례하게 굴거나 은근히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날 선말을 던질 때 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내 가슴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더라도 그 순간 입을 굳게 닫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담담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자식의 눈을 그저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이 고요한 침묵은 100마디의 호통이나 1000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가 이성을 잃고 같이 싸울 때 자식은 속으로 역시 우리 부모는 대화가 안 되라며 자신의 무례함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벼운 행동과 무례한 말이 부모의 거대한 산과 같은 침묵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도의 수양이며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자비이자 무례함 앞에서도 결코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고결한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식의 삶에 대한 지나친 참견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실패는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무리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과도한 걱정은 자식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무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통해 옳은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들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줄어든 빈자리를 따뜻한 눈빛과 너그러운 미소로 채워야 합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차갑게 대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자식과 똑같은 미성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대신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굳건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위엄이야말로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너그러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차가운 말들에 베이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에 침묵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십시오. 침묵 속에서 길러진 부모의 위엄은 어떠한 무시와 외면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우리의 노후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오직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며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독립과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적극적인 실천 방안이자 우리 노후의 삶을 눈부시게 밝혀줄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손주들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자식들이 사준 옷이나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런 친구들을 보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올 자식 하나 없는 텅 빈 집에서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소리도 해보았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서예 교실에 우연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워볼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 위에 한자 한자 붓글씨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놀라운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서예에 깊이 빠져들었고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며 한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할머니의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여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우울하고 그늘진 모습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특유의 밝고 온화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어서 매일 눈물 지으며 시들어 가실 줄 알았던 어머니가 자신의 서재를 멋지게 꾸며놓고 묵향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과거의 죄송함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꽃피워야 할 학자와 관료로서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가족들은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혀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매일 술로 밤을 치새우거나 화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산속의 거처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대신 책을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종일토록 책상에 앉아 경전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수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남기신 저서가 무려 500여 권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단단하게 가꾸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 먼 남쪽 땅에 버려졌으나 나의 마음과 정신마저 버려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너희도 아비의 처지를 슬퍼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스스로를 수양하는 데 게을리하지 마라.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자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진짜 방식을 말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채워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마저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식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식에게 집중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향해 돌려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억눌러 두었던 나의 꿈과 관심사를 다시 꺼내어 볼 때입니다. 배움에는 결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으며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동네 산을 오르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나만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도 훌륭한 수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면을 채워갈 때 우리의 눈빛은 맑아지고 우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며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한탄 대신 지혜와 여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인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부모를 볼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한 권위와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없이도 저렇게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던 무시와 귀찮음을 경외심과 안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의 정신은 늙기 시작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정신의 노화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라고 있는지,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의 노고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철저한 자기 수양의 시간으로 승화시켰던 정약용 선생님처럼 우리도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책과 대화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가꾼 사람은 외부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자식의 무심함이라는 가벼운 바람쯤은 그저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처럼 여유롭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가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무시당하거나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3가지 깊은 원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을 갈무리하며 우리가 나눈 소중한 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감정의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맹목적인 기대를 거두어 내 삶의 중심을 오직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식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 평안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원망의 말을 거두고 침묵하며 흔들림 없는 위엄을 지키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에 핏대를 세우며 내뱉는 원망의 말은 자식을 더 멀리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존엄마저 무너뜨립니다. 서운함과 무시 앞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고요하고 묵직한 침묵으로 대응할 때 자식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부모의 진정한 위엄과 권위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수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오직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며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만의 취미와 일상을 가꾸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적인 유배지에서도 500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완성했던 정약용 선생님처럼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기품 있고 멋진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내리사랑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뿐 그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집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흘려보낸 사랑의 강물은 그들 삶의 들판을 적시며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강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마르지 않는 지혜의 옹달샘을 파야 할 때입니다. 그 옹달샘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로 남은 내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은 깊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운 지혜를 담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노후, 어떤 외부의 평가나 자식의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위험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운함의 응어리를 녹여내는 따뜻한 햇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거울 앞에 서서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고 오직 나를 위한 차분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